겁니까? 아줌마, 저 그릇 제가 닦으면 안 돼요? 뭐라고? 30년째 국밥집을 하면서 이런 손님은 처음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아이는 혼자 들어와 소매를 걷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릇을 닦고 7,000원을 받아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이 통장 잔액은 수십억이었습니다. 그 돈에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왜 매일 7,000원을 벌러오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 돈을 꼬박꼬박 은행에 넣으러 가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국밥집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안쪽 골목, 간판도 낡고 테이블도 4개뿐인 작은 가게입니다. 그래도 단골이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공사판 인부들, 해질녘이면 하루 일을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와 국밥 한 그릇씩 비우고 갔습니다. 저 혼자 끓이고, 저 혼자 나르고, 저 혼자 닦는 가게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게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뼈를 삶고 매일 저녁 그릇을 씻었습니다.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본 건 유독 손님이 없던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였습니다. 저는 행주를 들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선 발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어깨는 뭉쳐서 목을 돌리기도 힘들었습니다. 빨리 닦고 빨리 들어가 누워야겠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어른 허리춤에도 못 미치는 키, 검은 머리카락이 귀 밑까지 자라 있었고 눈이 컸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지퍼가 끝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목 부분 솔기가 뜯겨져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흰색이었는데 흙이 묻어 회색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저학년. 아이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듯 조심스럽게 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아줌마, 저 그릇 씻어드릴게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구걸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거래를 제안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저는 행주를 멈췄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뭐라고 했지? 다시 봤습니다. 아이는 입구에 서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됐어. 빨리 집에 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가 걱정됐지만 일단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데서 아이 일손 받았다가 무슨 소리 들을지 몰랐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있었습니다. 입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왜 안 가? 한 번만요. 됐다고. 글은 많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따라 설거지가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아이한테 부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가. 엄마가 기다려. 그 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너무 짧아서 제가 잘못 본 건지도 몰랐습니다. 아이는 금방 다시 무표정한 얼굴이 됐습니다. 그럼 내일 올게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시장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금세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 온다고?
설마 진짜 오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원래 말은 잘한다고. 내일이 되면 까맣게 있겠지.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후 6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제가 행주를 들었을 때 가게 입구에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점퍼, 똑같은 운동화. 입구에 서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단 2글자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약속을 지켰다는 듯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 이미 점퍼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민재요. 강민재. 몇 살? 10살이요. 10살.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깨, 걷어 올린 소매 안으로 가는 팔목이 보였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자 아이의 키는 싱크대 상단에 겨우 닿았습니다.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야 했습니다. 저 작은 애가 그날 민재는 1시간 동안 그릇을 닦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깨진 것 없이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씻은 뒤엔 행주로 물기까지 닦아서 선반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 줄까? 국밥 한 그릇 값이요. 7,000원. 저는 지폐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민재가 2손으로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구겨지지 않게, 그리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어요. 아이가 그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이 저 통장은 뭘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넘겼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민재가 가방을 메고 돌아섰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걸어가는 작은 뒷모습.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 또 온다고. 그날은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설마 매일 오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정말로 매일 왔습니다. 민재는 정말로 매일 왔습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오후 6시가 조금 넘으면 어김없이 가게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점퍼, 흙 묻은 운동화, 걷어올린 소매. 매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이틀이겠지 싶었습니다. 그 다음엔 사흘이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민재는 왔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왔습니다. 저는 슬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차가 없었어요. 정확히 오후 6시에서 10분 안쪽 시계를 맞춰놓은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1시간 동안 그릇을 닦았습니다. 7,000원을 받아 2손으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갔습니다. 걸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가게를 나서는 순간부터 달렸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걸까? 저는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돈을 받자마자 달려나가 버리니 물어볼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민재가 그릇을 다 씻고 7,000원을 받았습니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돈을 끼워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막 돌아서려는 참이었습니다. 민재야, 밥은 먹었어?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민재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먹었어요. 언제? 점심에요. 점심. 지금은 저녁 7시였습니다.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가는 팔목, 볼이 조금 꺼진 것 같은 얼굴. 저는 국밥 한 그릇을 퍼들었습니다. 먹고 가. 괜찮아요. 공짜야. 먹고 가라고. 민재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끝자리에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어요. 국밥을 받아들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는 모습이 조용했습니다. 후루룩 소리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숟가락을 가지런히 움직이며 먹었습니다. 어른처럼 먹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디 사는 걸까? 부모는 있는 걸까? 왜 매일 오는 걸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말이 없었습니다. 먹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물어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 먹은 뒤 민재가 그릇을 들고 싱크대 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말리기도 전에 그릇을 씻었습니다. 물기를 닦고 선반에 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또 뛰어나갔습니다. 골목 쪽으로, 어딘지 모를 곳으로. 저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의 매일 뭘 들고 뛰어가는 걸까?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게 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민재가 7,000원을 받고 뛰어나가는 방향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 쪽으로 꺾었습니다. 그 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길에는 뭐가 있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편의점, 슈퍼, 약국, 그리고 골목 끝쪽에 농협 건물이 있었습니다. 은행. 저는 멈칫했습니다. 설마 은행에 가는 건가? 그날 밤 저는 민재가 꺼냈던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표지, 손때가 묻은 모서리. 민재는 돈을 받을 때마다 그 통장에 끼워 넣었습니다. 지갑이 아니라 통장에. 7,000원을 통장에 넣으러 가는 건가? 그게 이상했습니다. 7,000원씩 매일 넣는다고요? 아이가요? 왜요? 저축을 하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음 날 민재가 또 왔습니다. 오늘은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소매를 걷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워낙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물어볼 틈이 없었어요. 그릇 닦는 내내 저는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다 닦고 7,000원을 건넬 때였습니다. 민재야. 네. 그 통장 누구 거야? 순간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통장을 가방에 넣으려던 손이 공중에 잠깐 멈춰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멈췄습니다. 엄마 거요. 그리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시킨 거야? 매일 넣으라고?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개를 든 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한 눈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오늘도 뛰어나갔습니다. 골목 끝으로 큰 길 쪽으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민재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통장에 넣고 싶어서.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매일 아이가 와서 엄마 통장에 7,000원을 넣는 걸까요? 엄마는 어디 있는 걸까요? 왜 직접 오지 않는 걸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재에게 저 통장은 그냥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오후부터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저녁이 되자 굵어졌습니다. 시장 골목에 빗소리가 울렸습니다. 손님도 뜸했습니다. 덕분에 그릇은 별로 없었습니다. 6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었습니다.
이런 날은 안 오겠지. 비도 오는데. 저는 행주를 들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점퍼가 젖어 있었습니다. 어깨 쪽이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운동화도 젖어 있었어요. 걸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비 맞았잖아. 우산 없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 안쪽에서 수건을 꺼내 민재에게 던졌습니다. 민재가 받아서 머리를 대충 닦았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걷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 그릇 별로 없어. 다 닦을게요. 고집이 셌습니다. 저는 말리는 걸 포기했습니다. 민재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비 맞은 몸으로 찬물에.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보일러를 올렸습니다. 온수가 나오게. 민재는 말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오늘은 그릇이 적었습니다. 20분도 안 돼서 다 끝났습니다. 민재가 물기를 닦고 선반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수고했어. 저는 7,000원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민재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가방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재가 통장을 꺼내다가 가방을 놓쳤습니다. 비에 젖어 손이 미끄러웠던 모양이었습니다.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통장, 연필 2자루, 구겨진 알림장, 그리고 동전 몇 개. 민재가 허둥지둥 바닥에 앉아 주었습니다. 저도 함께 쪼그려 앉았습니다. 동전을 집어 건네고 연필을 집어 건넸습니다. 통장은 제 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집어드는 순간 표지가 펼쳐졌습니다. 안쪽 면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펼쳐진 면에 계좌번호와 잔액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정리를 한 내역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저는 숫자를 읽었습니다. 한 자리씩 천천히. 손이 떨렸습니다. 0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평생 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본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어도 같았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십억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동전을 줍고 있었습니다. 젖은 점퍼, 찬물에 부른 손, 낡은 운동화. 이 아이가 저 통장 주인이라고요? 저는 통장을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표정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는 통장을 받아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받는지 안 받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봬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오늘도 뛰어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젖은 운동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 맞은 채로 찬물에 그릇을 닦고 7,000원을 받아 뛰어가는 아이. 그 아이 통장에 수십억이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 동안 국밥집을 하면서 별별 사람을 다 봤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봤고 돈이 넘치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 돈이 어디서 난 돈이지? 좋은 돈일 수도 있었습니다. 나쁜 돈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는 그 돈이 기쁜 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수십억을 쥐고 있는데 기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통장을 가슴에 꼭 안을 때마다
민재의 눈빛이 묘하게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걸 안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빗물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사라진 방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 아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걸까? 집이 있긴 한 걸까? 따뜻하긴 한 걸까? 밥은 먹고 있는 걸까? 수십억이 있는 아이가 왜 비를 맞으며 그릇을 닦고 있는 걸까?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민재를 그냥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매일 오는 아이에서 뭔가 사연이 있는 아이로 그게 달라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고. 다음 날 저는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이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왜 일찍 닫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민재가 어디로 가는지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 입구 쪽 기둥 뒤에 섰습니다. 오후 5시 50분이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30년 넘게 국밥집을 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기일에 산소 앞에서 기다린 것 말고는요. 저는 괜히 앞치마를 고쳐 메고 팔짱을 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쪽 골목 끝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 민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학교 가방 말고 비닐봉지를 하나 더 들고 있었습니다. 크고 두꺼운 봉지였습니다. 한 손에 가방, 한 손에 봉지. 민재는 가게 쪽으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가로질러 뒷골목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줄이고 따라갔습니다. 민재는 뒷골목으로 꺾었습니다. 낮은 담벼락 사이로 난 좁은 길이었습니다. 가게 뒤편으로 이어지는 골목. 쓰레기통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모퉁이에 서서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민재가 멈췄습니다. 쓰레기통 앞이었습니다. 아이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을 뻗어 안을 뒤졌습니다. 잠시 후 뭔가를 꺼냈습니다. 빈 소주병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병을 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졌습니다. 또 빈 병, 또 빈 병, 맥주병, 소주병, 음료 페트병, 하나씩, 2개씩. 봉지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수십억이 있는 아이가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골목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쓰레기통마다 멈춰서서 뒤졌습니다. 손이 더러워졌습니다. 점퍼 소매에 얼룩이 묻었습니다. 민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졌습니다. 한 개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봉지가 한 손으로 들기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두 손으로 봉지를 들었습니다. 등이 조금 굽었습니다.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골목 모퉁이마다 따라갔습니다. 민재가 향한 곳은 시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고물상이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철망 안에 폐지 더미와 빈 병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앞에 섰습니다. 봉지를 내려놓고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저는 담벼락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주인이 나와 봉지를 저울에 달았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더니 동전을 꺼냈습니다. 민재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통장이 있는 주머니에.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빈 소주병 하나에 100원, 50개면 5,000원. 하지만 오늘 봉지 안에는 소주병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맥주병, 페트병, 폐지 다 합쳐 7,000원. 딱 국밥 한 그릇 값이었습니다. 아, 저는 담벼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랬구나. 민재는 학교가 끝나면 골목을 돌아다녔던 겁니다. 빈 병을 줍고 폐지를 모아 고물상에 팔았던 겁니다. 그렇게 만든 7,000원으로 가게에 와서 그릇을 닦은 거예요. 그릇을 닦은 값으로 또 7,000원을 받아서 모두 합쳐 엄마 통장에 넣었던 겁니다. 수십억이 있는데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작은 손으로 매일 쓰레기통을 뒤졌던 겁니다. 손톱 밑에 끼던 때가 흙이 아니었구나. 빈 병을 만지다 낀 때였구나.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재가 고물상을 나왔습니다. 이제 빈 봉지였습니다. 가볍게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 가게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보다 더 빨리 걸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반대쪽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들키기 전에 가게로 먼저 들어가야 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와 앞치마를 고쳐 메고 행주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흙 묻은 운동화, 소매를 걷으며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손으로 지금 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7,000원을 건넸습니다. 민재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통장에 끼워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다음에 봬요. 돌아서서 뛰어나갔습니다. 골목 끝으로, 은행 쪽으로.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깨, 가벼운 발걸음.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오늘 하루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저는 한참 동안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 애한테 저 7,000원은 그냥 돈이 아니구나. 직접 번 돈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두 손으로 챙겼던 거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았습니다. 또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작은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여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쓰레기통 앞에 쪼그려 앉은 작은 뒷모습, 빈 병을 줍는 작은 손, 봉지를 두 손으로 들고 고물상으로 걸어가던 모습, 수십억이 있는 아이가 빈 병을 줍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수십억이면 평생 써도 남을 돈입니다. 새 옷을 사도 되고 따뜻한 밥을 사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저 아이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을까요? 내일은 꼭 물어봐야겠다.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민재가 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6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소매를 걷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릇을 다 닦고 민재가 행주로 물기를 닦는 사이 저는 테이블 쪽에 앉았습니다. 민재야, 오늘 밥 먹고 가. 민재가 돌아봤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국밥 두 그릇을 퍼서 마주 앉았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조용히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반쯤 먹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재야.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통장 잔액 많던데. 민재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봤어요? 응. 어젯밤에 떨어졌을 때.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난 거야? 민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무릎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낸 거요.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요. 저는 멈췄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러면 민재의 외할아버지. 그런데 왜 할아버지가 갑자기 수십억을 보낸 걸까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왜 돈을 보내? 민재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거 알고 나서야 연락이 왔대요. 엄마 죽기 전에요. 할아버지가 돈을 보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전히 담담하게. 엄마는 그 돈 받기 싫어했어요.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엄마가 그랬어요. 평생 딸이라고 한 번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돈이 뭐냐고요.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재가 무릎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도 받았어요. 저 때문에요. 제가 어리니까. 엄마가 없으면 저 혼자니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돈 안 써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왜? 민재가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평생 원했던 게 돈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아빠라고 불러주는 거였잖아요. 딸이라고 한 번만 안아주는 거였잖아요. 그게 없었는데 돈만 있으면 뭐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돈 쓰면 엄마가 그냥 돈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왜 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저한테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직접 벌어서 넣는 거야? 엄마 통장에?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직접 번 돈은 아니지만요. 제가 번 거라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찾은 방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돈은 쓰지 않겠다고. 하지만 엄마 통장을 비워두지도 않겠다고. 매일 직접 벌어서 채우겠다고. 민재는 다 먹은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물기를 닦았습니다. 선반에 얹었습니다. 다음에 봬요. 돌아서서 뛰어나갔습니다. 오늘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국밥 앞에서 눈물을 닦으면서 이 아이한테 저 7,000원은 27억보다 무거운 거구나.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저는 이제 6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가게 문 쪽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습관이 된 거였습니다. 민재가 들어오면 안도했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그게 제 하루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쉬는 참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오이를 썰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후였습니다. 상인들이 저마다 가게 앞에서 쉬거나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둘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양복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장사꾼도 아니고 손님 같지도 않았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천천히 골목을 훑어보며 걸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사람들의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오이를 써는 손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고 채소 가게 앞을 지나서 제 가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며 오이를 다시 썰었습니다. 한 명이 멈춰 섰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근처에 강민재라는 아이 아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요.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직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재를 찾는다는 게 좋은 이유 같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모르는데요. 이 시장 국밥집에 자주 온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이야 저기 하나뿐인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남자가 저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한성그룹 법무팀. 그 아래 이름 석자. 저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오이 칼을 꽉 쥐었습니다. 용건이 뭔데요? 미성년자 관련 법적 사안이 있어서요. 혹시 보시면 연락 주십시오.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둘은 다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타자 차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성그룹.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성그룹이면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창업주고 한병철 회장. 그 이름은 뉴스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무팀에서 민재를 찾는다고요. 저는 안쪽으로 들어가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민재 통장에 있는 수십억.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외할아버지. 엄마가 죽고 나서야 연락이 왔다는 말. 그리고 지금 나타난 한성그룹 법무팀. 저는 연결했습니다. 설마. 저녁이 됐습니다. 민재가 왔습니다. 오늘도 소매를 걷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릇을 치웠습니다.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민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 아이는 알고 있을까? 오늘 사람들이 왔다 간 걸. 민재는 평소처럼 그릇을 닦았습니다. 조용하고 묵묵하게. 다 닦고 7,000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민재야.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고르다가 그냥 물었습니다. 한성그룹 알아?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알아요. 어떻게? 민재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회사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민재 엄마의 아버지, 그러니까 민재의 외할아버지가 한성그룹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 수십억이 거기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사람들이 왔었어. 너 찾는 것 같던데.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늘 담담하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 걱정 마. 민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번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걸까?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성그룹 법무팀.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앞치마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오늘 밤은 이걸 좀 알아봐야겠다. 저는 가게 불을 끄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 골목에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 뒤에 대기업 법무팀이 따라붙는 일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명함을 꺼내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성그룹 법무팀.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한성그룹을 쳤습니다.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창업주고 한병철 회장 별세, 유산 상속 분쟁, 장남 한준혁 회장 취임. 저는 기사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한병철 회장은 석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아의 장남 한준혁, 차남 한준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산은 한성그룹 지분과 부동산, 현금 자산을 합쳐 수천억 대. 현재 장남 한준혁이 그룹을 이어받아 경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기사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작은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짧았습니다. 한병철 회장, 사망 전 혼외 자녀 존재, 인정 유산 일부 지급. 저는 그 기사를 눌렀습니다. 한병철 회장이 생전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는 이미 사망했으며 유족에게 유산 일부가 지급됐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혼외 자녀, 이미 사망, 유족에게 유산 일부 지급, 민재 엄마였습니다. 강은주, 민재 엄마. 그 사람이 한병철 회장의 혼외 딸이었습니다. 평생 딸이라고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죽기 전에야 연락이 왔다는 그 사람. 엄마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주는 거였다던 그 말.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 민재는 한병철 회장의 외손자였습니다. 그 수십억은 외할아버지가 뒤늦게 보낸 돈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양심이 찔렸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어찌됐건 민재 엄마는 살아서는 딸로 인정받지 못하고 죽어서 돈만 받은 겁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한성그룹 법무팀은 왜 민재를 찾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서 오래 알고 지낸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변호사인 분이었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답이 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가 거액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법정 후견인이 필요하대요. 후견인이 없으면 법원이 선임하는데 그 전에 이해관계인이 먼저 신청할 수 있대요. 저는 멈췄습니다. 이해관계인이요? 가족이나 재산에 관련된 사람이요. 그런데 말순 씨, 이거 그냥 재산관리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후견인이 되면 재산 처분 권한도 생기거든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랬구나. 한성그룹 법무팀이 민재를 찾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후견인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면 민재 통장에 있는 수십억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처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재한테 가족이 있었나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할머니랑 산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인지 친할머니인지는 몰랐습니다. 그 외에는 아버지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민재 편에 서줄 어른이 없는 겁니다. 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물을 저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알고 있을까? 자기 외할아버지가 한성그룹 창업주라는 걸, 지금 대기업 법무팀이 뒤를 밟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한성그룹 외할아버지 회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알면서도 무서운 거겠죠. 혼자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민재가 왔습니다. 오늘도 소매를 걷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흙 묻은 운동화, 묵묵히 그릇을 닦는 작은 손.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 편에 서야겠다. 뭘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시장 국밥집 주인이었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재가 그릇을 다 닦고 돌아섰습니다. 7,000원을 받아 통장에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다음에 봬요. 저는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민재가 멈췄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말해. 알았지? 민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까만 눈동자. 잠깐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조금 컸습니다. 민재가 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는 혼자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가게 안에 손님이 3테이블 있었습니다. 저는 국밥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바쁜 참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국밥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자들은 빈 테이블에 앉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쪽으로 왔습니다. 서말순 씨 맞으시죠? 저는 행주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맞는데요. 저번에 명함 드렸던 사람입니다. 강민재 군 알고 계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남자들을 가게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골목 쪽에 섰습니다. 뭔 일이에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한테 내미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강민재 군이 현재 보호자 없이 거액의 계좌를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한성그룹 측에서 법정 후견인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있잖아요. 조모부는 고령이시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법적 후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요? 한성그룹이 후견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호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딸이라고 한 번도 안 하더니 죽고 나서 돈은 관리하겠다는 게 보호예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 없습니다. 법적 절차의 문제입니다. 법적 절차.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 아이 후견인이 되면 재산 처분도 할 수 있죠?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세요. 서 씨, 이 문제에 개입하시면 곤란합니다. 법적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2번 말했습니다. 남자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걷었습니다. 돌아서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은 차가 다시 시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2 사람이 타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골목에 혼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십억을 민재 엄마가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죽어서 받은 그 돈을 한성그룹이 도로 가져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국물을 저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왔습니다. 저는 민재가 그릇을 다 닦고 7,000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재야, 앉아봐. 민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예감하는 눈이었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다시 왔다는 것, 후견인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것, 후견인이 되면 통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 민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편지가 왔었어요. 할머니한테요. 법원에서요. 할머니가 저한테 보여줬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재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후견인이 되면 엄마 통장 어떻게 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분할 수 있어.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돈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민재가 주먹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섰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무서울 만큼 단단해 보였습니다. 못 가져가게 할 거예요.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민재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까만 눈동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도 못 가져가게 할 거예요. 저는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수십억짜리 대기업을 상대로 못 가져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방법도 없이, 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못 가져가게 해야겠다는 것. 방법은 몰랐습니다. 저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장 골목 국밥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 혼자 두면 안 됐습니다. 민재야. 민재가 저를 봤습니다. 나도 같이 할게. 민재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그날 이후 민재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여전히 소매를 걷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7,000원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릇을 닦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평소엔 묵묵히 움직이던 손이 가끔 멈췄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이 흐르는 걸 멍하니 바라보는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유독 손님이 많았습니다. 저녁 내내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민재가 왔을 때도 저는 국밥을 나르는 중이었습니다. 손짓으로 싱크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장사가 끝난 건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민재는 그릇을 다 닦고 선반에 얹어놓은 뒤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쥔 채로 저는 국밥 두 그릇을 퍼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먹었습니다. 민재가 숟가락을 내려놓은 건 반쯤 먹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눈치챘지만 기다렸습니다. 아줌마. 응? 엄마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재가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오래요. 저 어릴 때부터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병원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요. 엄마가 일을 해야 했거든요. 아파도 일하고, 아파도 또 일하고. 그러다가 민재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9살 때요. 엄마가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때서야 병원에 갔는데 너무 늦었대요.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외할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건 그 다음이에요.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서야요. 엄마는 끝까지 싫다고 했어요. 그 돈 필요 없다고요. 근데 저를 보면서 결국 받았어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민재야, 이 돈으로 학교 다니고 밥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엄마 걱정하지 말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민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돈 못 써요. 엄마가 평생 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아빠라는 말 한마디, 딸이라는 말 한마디. 그게 없어서 평생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일만 하다가 간 거잖아요. 그게 고작 돈 몇 푼으로 끝나는 게 싫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못 받은 거잖아요. 그게 억울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받아야 해요. 돈 말고요. 진짜로요.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진짜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 말고 10살짜리 아이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원했던 게 뭔지, 그게 뭔지를. 그래서 매일 오는 거야? 직접 번 돈 넣으러?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고 싶어서요. 할아버지 돈 받아서 편하게 사는 거 엄마한테 미안해서요. 엄마는 평생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았습니다. 또 흘렀습니다. 민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줌마 또 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응, 울어도 돼? 민재가 작게 웃었습니다. 입술이 떨리면서도 웃었습니다. 울어도 되는데요. 그리고 그 웃음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줄기, 두 줄기. 민재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흘렸습니다. 꽉 담은 입술로 숨을 참으면서 저는 테이블을 돌아가서 민재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고개를 제 어깨에 얹었습니다. 작은 몸이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국물 끓는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민재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한참 뒤 민재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저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먹었습니다. 식은 국밥을 조용한 가게 안에서.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다 먹은 뒤 민재가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물기를 닦았습니다. 선반에 얹었습니다. 다음에 봬요. 돌아서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어깨가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기분 탓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민재가 걸어나갔습니다. 오늘은 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평생 못 받은 걸 대신 받겠다고 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요.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줄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막연하게 이 아이 편이라고 하는 것 말고 진짜로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한성그룹을 상대로 저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장 사람들한테 얘기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점심 장사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누구한테 먼저 얘기할까? 시장에서 30년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이야기니까요. 괜히 엮이기 싫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시장 골목을 돌았습니다. 첫 번째는 옆가게 순대국밥집 이 여사였습니다. 올해 65, 시장에서 저보다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 들어가 이 여사 앞에 앉았습니다.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재가 매일 오는 것부터 통장 잔액, 엄마 이야기, 한성그룹 법무팀까지 이 여사는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이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 양복쟁이들 나도 봤어. 며칠 전에 시장 기웃거리더라고. 맞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이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딸도 아니었다가 죽고 나서 돈은 찾아가? 그게 사람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채소가게 박 씨한테 얘기할게. 말순 씨는 생선가게 최 씨한테 가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장 골목을 3바퀴 돌았습니다. 생선가게, 채소가게, 떡집, 정육점, 과일가게. 아는 얼굴마다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말이 퍼지는 건 빨랐습니다. 시장이 원래 그랬습니다.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녁 전에 골목 전체가 알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이 여사가 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박 씨, 최 씨, 떡집 한 씨도 들어왔습니다. 어느새 테이블이 꽉 찼습니다. 저는 국밥을 한 그릇씩 돌렸습니다. 박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돈이 얼마야? 돈 문제가 아니에요. 후견인 문제예요. 후견인이 뭔데? 최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한테 들은 걸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 단독 금융거래, 법정 후견인, 재산 처분 권한. 사람들이 듣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대기업이 후견인 되면 그 통장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법적으로는요. 말이 돼? 자기네가 준 돈을 도로 가져가겠다고? 이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줬으면 준 거지. 죽은 사람 피값을 도로 가져가. 골목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이 거침없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내가 알아볼게. 아는 사람 있어. 돈은요? 같이 모으면 되지. 저는 멈췄습니다. 선뜻 그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낼게. 얼마 안 되지만. 한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 여기 온 적 있어? 한번 보고 싶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와요. 6시 넘으면요. 한 씨가 시계를 봤습니다. 5시 50분이었습니다. 그럼 곧 오겠네.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 사람들이 10살짜리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시 10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들어오다가 멈췄습니다. 가게 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거든요. 민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으로. 민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 여사가 민재를 봤습니다. 얘가 민재구나.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여사가 민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말했습니다. 이 작은 애가. 박 씨가 민재한테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봐. 앉아. 민재가 저를 다시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말순 씨한테 다 들었어. 우리가 도와줄게. 민재가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한 명씩 봤습니다. 이 여사, 최 씨, 한 씨. 왜요? 박 씨가 웃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오래 살았으면 가족이지. 왜가 어딨어.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참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사가 국밥 한 그릇을 민재 앞에 밀었습니다. 일단 먹어. 빈속에 싸우면 힘 못 써. 민재가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혼자였던 아이가 지금은 테이블 가득 둘러앉은 어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골목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충분했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우리가 맡을게. 민재 너는 그냥 매일 여기 와. 알았지?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닦았습니다. 이 여사가 저를 봤습니다. 눈을 흘겼습니다. 말순 씨는 맨날 울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억지로 참았던 웃음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박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김재호 변호사였습니다. 50대 초반, 말이 적고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 말로는 젊을 때 노동사건을 많이 맡았다고 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라고요. 첫 만남은 가게에서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테이블에 앉아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민재야, 이름이 강민재지? 네. 엄마 이름은? 강은주요. 엄마 통장, 지금 어디 있어? 민재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김 변호사가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봤습니다. 안쪽을 펼쳤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날카롭던 눈빛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통장 내역을 읽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걸 읽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거 다 내가 넣은 거야? 네. 매일? 네. 빠진 날 없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이길 수 있어. 저는 멈췄습니다. 진짜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견인 선임 재판이야. 법원이 판단하는 건 두 가지야. 하나는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가. 다른 하나는 아이를 진심으로 보호할 사람이 있는가.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성그룹 측은 미성년자 단독 금융 거래를 문제 삼을 거야. 하지만 이 통장을 보면 달라. 매일 직접 번 돈을 넣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이건 방치된 아이의 통장이 아니야. 김 변호사가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 7,000원짜리 내역들이 증거야.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스스로 살아왔는지. 법원이 이걸 보면 한성그룹 손을 들어줄 수 없어.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재가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통장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너머 누군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은 2달 뒤였습니다. 그 2달 동안 민재는 매일 왔습니다. 변함없이 소매를 걷고 그릇을 닦고 7,000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넣고 뛰어나갔습니다. 재판 준비가 한창인데도 민재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물었습니다. 민재야, 재판 무섭지 않아? 민재가 그릇을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왜 티가 안 나? 민재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더 무서운 거 혼자 버텼잖아요. 저도 버텨야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원은 시장에서 버스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 여사가 가게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박 씨와 최 씨도 따라왔습니다. 한 씨는 무릎이 안 좋아서 못 왔지만 아침부터 전화를 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요. 법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작은 할머니였습니다. 민재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재도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재한테 다가갔습니다. 잘 잘 수 있었어? 조금이요. 밥은? 할머니가 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도 숙였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성그룹 측에는 변호사가 셋이었습니다. 모두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류가 두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저한테 작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한성그룹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단독 금융 거래의 위험성, 적절한 후견인의 필요성, 한성그룹이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판사가 들여다봤습니다. 그 다음은 김 변호사 차례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받아들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첫 장을 봤습니다. 다음 장을 봤습니다. 그 다음 장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7,000원, 7,000원, 7,000원. 끝없이 이어지는 내역들. 판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대목에서였습니다. 저는 어느 부분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멈춘 건 분명히 봤습니다. 잠깐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재 군, 이 통장 매일 직접 입금한 거 맞아요?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네. 하루도 안 빠지고요? 네. 왜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재에게 쏠렸습니다. 한성그룹 측 변호사들도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매일 안부 전하고 싶어서요. 법정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한성그룹 측 변호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박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최 씨도 잡았습니다.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 꼭 쥔 두 손, 흔들리지 않는 눈. 엄마한테 매일 안부 전하고 싶어서요.
그 말이 법정 안에 오래 울렸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던 날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요. 판사가 통장을 오래 들여다봤다는 것, 민재의 대답 이후 한성그룹 측 변호사들이 말을 잃었다는 것, 그게 좋은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상대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변호사만 셋이었습니다. 서류가 두툼했습니다. 저는 그냥 시장 국밥집 주인이었고 우리 편은 골목 상인들 몇 명이었습니다. 민재는 달랐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민재는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7,000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넣었습니다. 뛰어나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지면 안 되겠다고. 판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정리를 하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한성그룹을 쳤습니다. 새로운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한성그룹 창업주 혼의 손자, 법원에 홀로 서다 매일 쌓인 7,000원이 증거됐다. 기사였습니다. 누군가 재판 소식을 알린 것 같았습니다. 김 변호사인지 아니면 법원 관계자인지는 몰랐습니다. 어찌됐건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10살 아이가 엄마를 잃고 혼자 빈 병을 주어 7,000원을 만들었다는 것. 그 돈을 매일 엄마 통장에 넣으며 안부를 전했다는 것. 수십억의 사망보험금은 손도 대지 않은 채로, 그리고 한성그룹이 법정 후견인 신청으로 그 통장을 관리하려 한다는 것.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댓글을 읽다가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전부 같은 말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딸로 인정도 안 했으면서 죽고 나서 돈은 관리하겠다고. 그게 사람이냐고. 그 아이 통장에 손대지 말라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판결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열기 전에 핸드폰을 봤습니다. 기사가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제 한 건이었던 게 밤새 10건이 넘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포털 검색어에 한성그룹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이 술렁였습니다. 이 여사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말순 씨, 뉴스 봤어? 봤어요. 한성그룹 주가가 아침부터 떨어지고 있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는 기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저는 민재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카메라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앞만 봐.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고 걸었습니다. 법정 안이었습니다. 한성그룹 측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이 어수선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박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사건 후견인 선임 청구에 대해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한성그룹 측의 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 씨가 제 팔을 더 꽉 쥐었습니다. 최 씨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강민재 군은 현재 조모의 보호 아래 있으며 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성실하고 자발적인 행동이 확인됩니다. 법원은 현재 상태가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청구인 측이 제시한 후견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성그룹 측 변호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닦을 새도 없이 흘렀습니다.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는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앞에 섰습니다. 저는 민재를 뒤로 데리고 갔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민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바라봤습니다. 법원 마당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할 건데? 민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겼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한성그룹 한준혁 회장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한성그룹 이름 앞에는 한동안 다른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죽은 딸의 아이한테 손 뻗었던 회사. 그게 한준혁이 자초한 꼬리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가게 불을 끄면서 생각했습니다. 돈은 이기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매일 쌓인 7,000원, 빈 병을 주워 만든 돈, 엄마한테 보내는 안부, 그게 수천억짜리 대기업을 이긴 증거였습니다. 판결이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뼈를 삶고 국물을 끓이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손이 익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달랐습니다. 국물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골목 소리도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생선 가게 최 씨가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떡집 한 씨가 떡 찌는 소리도,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국물을 저었습니다. 어제 일이 꿈 같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오늘 민재가 올까? 판결도 났으니 이제 안 와도 됐습니다. 그릇 닦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괜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오후가 됐습니다. 이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순대 한 접시를 들고 왔습니다. 어제 고생했어. 먹어.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이 여사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재 오늘도 와? 모르겠어요. 이 여사가 창 쪽을 바라봤습니다. 오겠지. 저 아이가 어디 가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맞기를 바랐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저는 행주를 들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보면 더 기다려지니까요. 그래도 자꾸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6시 10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저는 모르게 안도했습니다. 왔구나. 저는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낡은 점퍼였습니다. 흙 묻은 운동화였습니다. 소매를 거두려는 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릇 안 닦아도 돼. 민재가 멈췄습니다. 왜요? 그냥 와도 된다고. 밥 먹고 가. 민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국밥 2그릇을 퍼서 마주 앉았습니다.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국물 끓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반쯤 먹었을 때였습니다. 민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 손때 묻은 모서리. 저는 그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통장 정리하고 싶어요. 지금? 네. 오늘은 꼭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안쪽에 오래된 통장 정리기가 있었습니다. 거래은행 것은 아니었지만 내역 확인은 됐습니다. 저는 기계를 꺼냈습니다. 민재가 통장을 넣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지익 소리가 길게 났습니다. 내역이 인쇄됐습니다. 한 장, 두 장, 길었습니다. 민재는 나오는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들여다봤습니다. 7,000원, 7,000원, 7,000원. 그 사이사이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민재가 날마다 입금자명 칸에 써넣은 글자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눈 왔어. 엄마 나 받아쓰기 100점이야. 엄마 오늘 넘어졌어. 엄마 오늘 친구가 생겼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한 번만 와. 엄마 나 아직 괜찮아. 엄마 오늘 비 왔어. 엄마 우리 이겼어. 저는 그 글자들을 읽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민재가 한참 동안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 위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엄마한테 보냈던 말들을 다시 읽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통장이 아니구나. 편지 모음이구나. 민재가 엄마한테 보낸 365일의 편지.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매일 쓴 편지. 은행 입금 전표 칸에 눌러 쓴 작은 글씨들. 7,000원짜리 우표를 붙인 편지들.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 전해졌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 전해졌어. 엄마가 읽었죠? 읽었어. 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덮었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가슴 쪽으로 당겼습니다. 보물을 품듯이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한테 저 통장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매일 찾아가던 자리, 7,000원을 놓고 말을 걸던 자리. 민재가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저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먹었습니다. 한참 뒤 민재가 말했습니다.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면서 조용히. 아줌마. 응? 내일도 와도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매일 와.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물기를 닦았습니다. 선반에 얹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해온 것처럼 민재가 했습니다. 다음에 봬요. 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오늘은 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골목 쪽으로. 저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깨, 가방을 두 손으로 앞에 안은 모습,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민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저도 웃었습니다. 민재가 돌아서서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일도 올 겁니다. 모레도 올 겁니다. 소매를 걷고 그릇을 닫고 7,000원을 받아 엄마 통장에 넣을 겁니다. 입금자명 칸에 오늘 있었던 일을 쓸 겁니다. 그게 민재가 엄마한테 안부를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민재가 엄마를 기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내일 또 뼈를 삶아야 했습니다. 내일 또 국물을 끓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6시가 되면 저는 또 문 쪽을 바라볼 겁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했습니다. 생선 가게 최 씨는 여전히 아침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떡집 한 씨는 여전히 무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 여사는 여전히 순대국밥을 끓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뼈를 삶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딱 하나였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가게에 단골 손님이 한 명 더 생겼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점퍼가 새 것이었습니다. 운동화도 깨끗했습니다. 키가 조금 컸습니다. 목소리도 조금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가방을 두 손으로 앞에 앉는 것, 가게 안으로 들어올 때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것, 그리고 눈이 컸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한 눈. 아줌마 왔어요. 왔어. 민재가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국밥 한 그릇을 퍼서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체육 있었어요. 달리기 1등 했어요. 잘했네. 할머니한테도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민재도 웃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저녁이었습니다. 민재는 이제 그릇을 닦지 않았습니다. 손님으로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돈 받고 오라고, 밥값 내고 오라고.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릇 닦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재는 밥을 먹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꼭 한 그릇만요. 자기 것만. 그게 우리가 합의한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사가 가게에 들어오다가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 왔어?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건강하시지? 네. 요즘 허리가 좀 좋아지셨어요. 이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작게 말했습니다. 말순 씨, 저 아이 볼 때마다 느끼는데. 뭐요? 이 여사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국밥을 먹는 민재를. 엄마를 많이 닮았어. 눈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은주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저 조용하고 또렷한 눈, 말이 없어도 다 담고 있는 눈. 그게 엄마한테서 온 거겠구나. 민재가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물기를 닦았습니다. 선반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맸습니다. 다음에 봬요. 응, 내일 봐. 민재가 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골목 쪽으로. 저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처음 봤을 때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같은 골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뒷모습은 달랐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민재가 골목 끝에서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조그만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민재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불빛 아래서 펼쳤습니다. 뭔가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 동안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겠구나. 달리기 1등 한 것도, 할머니 허리가 나아진 것도, 통장 안에 새로 찍힌 7,000원 옆에 오늘의 안부가 적혀 있겠구나. 민재가 통장을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골목 안으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게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밥을 먹고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국밥을 끓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만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7,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쌓이는 7,000원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한테 보내는 안부가 이렇게 오래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또 뼈를 삶아야 했습니다. 내일 또 국물을 끓여야 했습니다. 내일 6시가 되면 저는 또 문 쪽을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민재는 올 겁니다. 어김없이, 변함없이 가방을 두 손으로 안고 골목을 가로질러 오늘도 엄마한테 할 말이 생겼을 테니까요.